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궁녀들은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나 기다릴 정도였겠지만 이 3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진 것이죠. 여자들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거의 목숨 걸고 덤벼들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듣기 좋은 말로도 바꿀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긴장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선 분노하고 혼절까지 하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들의 속마음은 훤히 들여다 보였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산부인 4명이 침소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황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이들은 황후는 아니더라도 거의 부인 대우를 받는 높은 급의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워낙 많은 궁녀들과 환락을 즐긴 황제가 단 4명의 산부인들만 데리고 침소에 들자니 조금 허전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세욕에 미친 인간이 아니었다면 이 4명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여자들 속에 묻혀 살았던 황제인지라 조금 섭한 느낌이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약간 체력을 아껴가며 이 산부인들과 하룻밤을 보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오로지 황후 혼자만을 위한 밤을 보내며 그녀에게 확실한 성은을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궁녀들이 황제의 잠자리에 들어가 그의 쾌락을 위한 수청을 들어드리는 규칙이 산부인 이전급에 속한 궁녀들은 황제의 성은을 받는다 해도 쉽게 회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황실의 여자들 중 태자를 생산하게 된 경우 그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산부인이나 황후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산부인급이라는 것은 황후의 대접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후궁들이긴 했었지만 황제의 여자들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계급의 후궁들 숫자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4명의 산부인들까지 황제의 침소에서 수청을 드리고 나면 드디어 궁궐 모든 여인들이 수장인 황후의 차례가 시작됩니다. 일단 황후는 단독으로 혼자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의 성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영거포 이틀 동안이나 그의 곁에 있으며 성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태자를 생산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엄청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황제 역시 특별히 자기가 총애하는 후궁이 있다면 모를까 대체적으로 황후가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입장에서 황제의 성은을 받아도 회임하지 못하고 결국 궁궐 여인들 로망인 태자 생산을 황제의 다른 애첩에게 뺏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황후는 이틀 밤을 황제와 단둘이서 섹스를 즐기며 황제의 쾌락을 돕는 가운데 충분한 성은을 공식적으로 독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틀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침소에 들어 성은을 받은 궁녀나 후궁 혹은 황후까지도 사가들에게 성은 받은 날을 확인해 지켜주어 그들이 회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진정 황제의 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기록하는 환관을 만나 성은의 결과를 알려주고 환관은 그것에 대한 사실을 황제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황제가 성은을 입은 여인들이 말이 사실이라고 말해준다면 그 내용을 사가들에게 알려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경우에 한해 궁녀나 후궁 혹은 황후가 낳은 아들들이 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대부분의 왕조에서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황제가 성은을 베푼 여자라 하더라도 황관이 황성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에 황제의 입에서 황소는 무슨 따위의 말이 나왔을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황관은 황제의 성은을 입은 것이 확인된 여인을 데려다 지금이 낙태 시술 같은 시술 방법으로 약물 등으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어 회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당사자였던 궁녀나 후궁은 청천벼락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어서 거의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황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회임이 되어 아들을 생산하게 되었다면 더욱 큰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인들의 질투와 시기에서 나온 잔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만약 황후가 태자를 생산하기 전이었다면 그 후궁은 낳은 애와 함께 상상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징크스처럼 이상할 정도로 황후가 아직 정식으로 태자를 생산하기 전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였고
거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경우까지 생겨나기도 하여 황제의 후대를 관리하는 담당 환관들은 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거기서 많은 뇌물도 오갔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황후는 황제의 뜻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회임이 되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무조건 생산을 하였고 황제의 어떤 여인들보다 앞서 태자를 생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섹스와 쾌락을 위하고 태자 생산을 위해 여인들이 보름에 걸친 침소 입장과 수천 규칙을 진행하고 나면 쉴 틈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그 규칙의 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남은 반쪽의 규칙은 바로 지금까지 보름간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시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틀간의 황후 차례가 끝나면 다음번은 곧바로 산부인들이 다시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 황제를 위해 쾌락의 섹스 그리고 후대를 위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규칙의 로테이션에서 들어가는 여인들의 신분과 숫자는 앞쪽 로테이션과 같았지만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 여인들은 황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을 선별하는 여사나 환관들은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환관들은 엄청난 뇌물도 오가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황후가 15일과 16일 이틀을 연이어 황제의 침소에 그를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여간 이런 역순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81명 여인들까지 마지막으로 모두 황제의 침소에 들어 그룹 섹스 로테이션을 맞추게 되면 한 달이 채워진 것이고 이들 역시 향후 최소 45일간은 이 로테이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이 45일 후에는 다시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 성운을 받으며 그의 쾌락을 위해 서비스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규칙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황제의 여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황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총애하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같은 여자를 두 번이나 즐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는 총 243명과의 섹스를 하고 굉장한 시간을 보낸 한 달을 마무리하고 나면 곧바로 다음 날부터 역시 전달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243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3,000명, 또는 당현종 같은 황제는 4만 명 이상의 후궁들을 거느렸었는데 굳이 몇 번씩 같은 여자들을 데리고 즐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현종 같은 경우 잠자리를 같이 한 후궁의 팔에 개수나무에서 짜낸 붉은 기름으로 풍월상신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고 매일 다른 여인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타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여인들을 관리한 것은 당현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황제들은 보통 2만 명 정도의 후궁이나 궁녀들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총애를 받아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끌어들이지 않는 한 한 번 이상의 황제의 성은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단 한 번이라도 황제와 만나게 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황궁으로 들어간 여인들의 삶이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거나 특히 황제의 침소에 들어갈 후궁을 찌려내어 명단에 올리는 권한이 있는 황가는 당연히 뇌물과 압력 혹은 그 이상의 유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먼저 선택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섹스를 좋아하는 황제라 하더라도 이런 스케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유는 황제의 업무가 섹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았고 여인들과 섹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신물이 나기도 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2시간의 섹스 가능 시간이 할당되어 있었다면 황제는 마치 일을 하는 식으로 그 2시간 안에 9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맞춰야 했고 그 외에 다른 일이 생길 경우 또다시 업무도 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황제의 성생활과 여인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황관들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여인들을 관리하고 황제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반지로 여인들을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지라고 불리던 이 반지는 은으로 제작되었었고 황제의 여인들은 모두 이 반지를 왼쪽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황제의 성은을 받았거나 단순히 그의 쾌락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은반지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바꿔 꼈으며 만약 황제의 성운을 입어 회임을 하게 되었다면 금으로 만들어진 반지로 바꿔 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생리 중에 있다면 면적을 이용해 생리 여부를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황제들이 반드시 위에서 말한 수청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밤을 새워가며 섹스를 즐기다가 피곤하여 늦잠을 자는 등의 문제로 다음날이 아침 조회에 나가지 못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국정을 다스리기 위한 정무를 보며 처리할 일들을 하지 못할 경우 잘못하면 나라에 큰 변고나 혼란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침소와 섹스 문제 그리고 건강을 담당하던 환관이나 상궁은 가능한 이 수청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황제의 근친 상관과 동성 섹스 및 황태자로 있는 어린 황손들이 성교육과 실제로 실습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편안한 방송과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